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꼭 경매 NPL 공부하십시오. 경매 좋은 거 아셨잖아요. 근데 잡아야 되잖아요. 잡는 거에 NPL 넣으시면 잡을 수 있어요. 경매 수익이 내는 거 되잖아요. 왜? 싸게 잡으니까. 근데 NPL 같이 하니까 싸게도 잡으면 더 싸게 잡으면서도 수익도 나요. 심지어 떨어져도 배당을 받아요. 이런 세계도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아셨을 거예요. 대부분 90%가 모르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이 시장은 저를 포함한 분들이 왜 계속 이렇게 NPL을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다면 부자들만 아는 블루오션이라는 얘기가 그동안 알았던 경매라는 호랑이에서 플러스 NPL을 통해서 합쳐서 메리트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제가 경매와 NPL 다 해봤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말해요. 경매 좋지만 경마만 해서는 반쪽이고 또는 낙찰받기가 어렵더라. 이제 경매와 NPL을 합쳐야 된다. 이거 잊지 마세요. 로드 옥션 부동산 가르쳐주는 티처 부가티킴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고금리 시대 경매 대신 NPL로 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미 경매를 2003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4년 차 됐고요.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NPL은 중간에 제가 스스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한 10년 조금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와 NPL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실전에서 통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옥션원과 함께 이번 웨비나만 잘 들으셔도 그동안 NPL이 뭐지? 또는 경매장에 가셔서 항상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게 뭘까? 저 사람 잘못 쓴 거 아니야? 시세조사 안 했네? 이랬던 것들이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알게 되실 거예요. 사실 따끈따끈하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오늘도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 좀 전에 와서 도착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입찰을 해서 오늘 낙찰까지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일까요? 당연히 경매 가능한 물건이고 경매만 있는 물건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NPL이 숨어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경매와 NPL이 합쳐져서 어떻게 되었는지도 이따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경매로 한 24년 차 됐고 NPL로 한 12년 차가 됐습니다.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몰라도 그래도 꽤 했어요. 로드 옥션과 스마트 시마 그리고 또 NPL을 하려면 대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돈 빌려주는 이런 대부업이 아니라 NPL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대부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대부업도 있고 또 제가 그냥 책도 조그맣지만 이렇게 써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부가티킴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한테 부동산을 정말 가르쳐드리는 티처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제가 경험한 거에서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NPL이란 과연 그럼 뭘까요? 영어로 적혀 있는 거는 그냥 non-performing loan. 다시 말해서 은행이 대출을 해줬는데 이자를 받지 못하는 수익이 없는 채권. 그게 부실 채권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새 경기가 어려우니까 은행들이 근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줬다가 은행의 목적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물건들을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대부분 부실 채권이라고 해요. 약자니까 그냥 NPL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은행은 이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첫 번째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이미 옥션을 통해서 하셨을 거예요. 또 하나는 경매가 되기 전에 이 부실채권 근저당을 대부분이 근저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근저당을 누군가에게 다시 팔아버리면 되죠. 은행 입장에서는 결국은 낙찰이 되던 이 근저당을 팔던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거래하는 걸 NPL 거래라고 합니다.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밑에서 한번 쭉 알려드릴게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국민은행, 농협, 뭐 하나은행, 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등등등등이 똑같이 아무 이상 없이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을 때는 정상채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미만의 연체가 있을 때 주요주의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3개월 이상에 대한 물건들이 많아질 때 이 빨간색들이 뭐다? 결국은 부실채권 NPL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NPL을 은행이 매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처럼 은행은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받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자를 못 받아요. 그럼 목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실한 근저당을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BIS라고 해서 자기 자본율을 은행들이 맞춰야 됩니다. 나라가 정해져 있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못 맞추면 제재를 받아요. 뭐 금감원이라든가 나라에서 제재를 받아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장기화된 것들을 다 처리하고 마치지 않으면 은행의 경영평가,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되고 아까처럼 궁극적으로 너무 심해지면 운영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표로 하나 정리해 놨는데 은행의 매각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것들을 SPC라고 해서 보통 유동화인사라고 많이 합니다. 보통 은행의 연합회인 유암코라든가 새마을금고 연합회로 합쳐져 있는 MG 또는 농협 MPL도 있고 신협 MPL도 이번에 생겼죠. 그리고 농협 관련된 모든 물건은 농자산에서 하기도 하고 그쪽으로 서류상으로 페이퍼로 일단은 부실화된 걸 넘긴 다음에 그걸 또 저희처럼 AMC라고도 하고 저희처럼 이렇게 대부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 통해서 아까처럼 근저당을 매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경매나 공매나 신탁공매를 통해서 매각하기도 합니다. 옥션원 사이트에도 많이 있죠.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경매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가 있고요. 또 처분 신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신탁 공매를 얘기합니다. 공매지만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은 세세하게 오늘은 좀 하지 않을게요. 그런 것도 있고 이따 말씀드린 이렇게 부실채권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행을 통해서 먼저 대부업체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 하나와 경매나 공매나 이렇게 통해서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진행된다. 쉽게 말해서 금융권의 메이저 것들을 도매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금융기관이 도매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간 관계 하는 게 저희처럼 MPL을 진행할 수 있는 대부업 한 소매업 그리고 낙찰자를 최종 소비자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그럼 이제 궁금하신 건 좋은데 이 MPL 어떻게 살 수 있어? 이제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방식이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1번, 2번을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 이 3번을 쓰긴 한데 정리해보면 은행이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을 할인해서 사는 방법을 론 세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물건에 10억의 대출이 있었는데 그 물건을 원래 10억이지만 한 20% 할인받았다라고 하면 8억에 사오는 거죠. 거기다 연체이자 3개월 이상 연체된 이자까지 쌓여있는 물건을 10억짜리 채권을 8억에 사왔다. 이렇게 사오는 방법을 론세일 5%될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됐고 이건 2016년 법으로 생기면서 이제 개인은 론세일 방식으로 아예 할 수가 없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MPL 채권 매입 추심 대부업을 한 분들만 저희처럼 거래가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여담이지만 기존에는 한 5억 정도의 자본금만 있으면 가능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30억의 자본금과 20명 이상의 직원과 막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서 쉽게 말해서 아무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진행되는 방법이 두 번째 사후 정산 방식. 무슨 얘기냐면 입찰 보증금 정도만 준비를 하고 이 물건을 낙찰받은 다음에 이거 모두 끝나고 배당 후에 정산합시다. 이게 사후 정산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실무적으로 쓰는 방법이고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MPL 대부법인을 만드신다면 1번도 가능하지만 현재 그게 없으시다면 2번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채무 인수 방식이라고 해서 좀 복잡한데 내용 그대로 채무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인수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거의 없어요.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론상으로 이런 것도 있기도 하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1번 원래 근저당을 세일해서 할인받아서 사온다. 론세일. 그 다음에 사후정산은 내가 약정한 금액에 계약을 하고 그게 낙찰 받았을 때 사후에 배당받고 정산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MPL의 수익구조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MPL의 수익구조는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근저당을 아까처럼 20억의 감정가의 10억짜리를 8억에 샀다면 근데 그 물건이 10억에 낙찰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8억에 샀으니까 2억이 남죠. 그 2억을 내가 돌려받고 끝내는 게 배당입니다. 배당 투자가 되는 거고요. 채권을 제가 사왔는데 저희 로드에서 사왔는데 제3자 홍길동이 낙찰 받았어요. 저희는 8억에 사왔는데 그 홍길동이 10억에 입찰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른 비용 빼고 그냥 2억이 남았다. 이게 론세일 방식의 배당 투자. 간단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이걸 진행하면서 진행한 부대 비용이나 비용들이 있겠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유입 방법은 내가 이 채권을 사왔습니다. 시세도 조사했고 이 물건이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20억짜리였던 거를 채권 10억에 그 원금인 걸 20% 할인받아서 8억에 사왔어요. 그러면 내가 10억에 써서 잡게 되면 이 물건을 내가 유입할 수 있다.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8억의 채권을 샀지만 10억까지 갈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10억에 입찰을 해버립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와서 내가 낙찰 받으면 이 물건이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을 10억에 잡은 거로 서류상에는 보여지지만 실제 제가 얼마에 산 겁니까? 사실상 8억에 매입하는 효과가 되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유입 투자 방법이에요. 내가 뭔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었을 때 주택이든 상가든 토지든 공장이든 그 물건을 잡고 싶을 때 투자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유입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이걸 채권을 사오게 되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경매장 가셔서 여러분 입찰해 보셨어요? 제가 20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한 10개 입찰하면 하나, 두 개 낙찰받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입찰하러 갔는데 만약에 아파트 한 15억짜리 입찰했는데 내가 15억을 썼고 누군가가 15억 1원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5억이니까 10억 1원한테 떨어지죠. 1원만 차이가 나도 지잖아요. 그죠? 그럼 2등이 되면 경매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죠? 소용이 없죠. 2등이라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떠세요? 기분이 좀 이상하겠죠. 기분이 되게 나쁘죠. 짜증나죠. 아우, 조금만 더 쓸 걸, 2원만 더 쓸 걸, 100원만 더 쓸 걸. 안타깝겠죠. 옥션원 통해서 조사했던 손품, 시세 파악했던 거, 네이버에서, 밸류맵에서 이런 모든 게 헛수고가 돼버리니까. 또 임장 갔던 발품, 이런 게 다 헛수고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채권으로 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5억에 입찰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15억 1원에 썼어요. 근데 제가 이 채권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채권을 제가 15억짜리를 10% 할인받아서 13억 5천에 사왔어요. 그러면 제가 15억에 썼는데 떨어졌어도 15억에 넘는 금액에 낙찰받게 되면 저한테는 어떻게 해요? 1억 5천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입찰장에서 입찰을 했는데 낙찰받지 못하고 떨어졌어도 슬퍼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고 웃으면서 올 수 있었던 방법은 MPL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시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높게 금액을 썼어? 떨어졌는데 뭘 좋아하지?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MPL이 숨어있나 보구나 라고 이제는 아셔야 돼요.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되게 빨리빨리 가고 있는 이유는 실무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제가 실제 최근 사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 정말 도움되실 것 같아서 옥션원을 이용해서 정말 이 부실 채권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션원에 다들 가입되어 있으시죠? 이렇게 로그인하게 되면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탭에 부실 채권 검색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했죠. 이렇게 나와요. 실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옥션원에 들어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실 채권을 클릭하면 여기 부실 채권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실물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뭐 이론보다 전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대신 AMC, 오늘도 대신 AMC 거랑 저희가 제주도를 하나 거래했는데 대신 AMC도 있고 재현자산관리, 파빌리온, 뭐 MG 등등등등 연합자산까지 굉장히 많은 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물건들이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또 차트별로 대신에서 갖고 있는 물건, 어디에서 갖고 있는 물건, 어디서 갖고 있는 물건, 이렇게 농협에서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찾기 되게 쉽게 옥션에서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만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또는 너무 많다 싶으시면 예를 들어서 뭐 대신 AMC 것만 하나 클릭할게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대신 AMC에서 갖고 있는 물건이 쭉 나오죠. 이것도 364건이네요. 너무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지역을 추릴게요. 난 서울만 좋아하면 서울만 이렇게 검색하셔도 돼요. 300 몇 개였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25개로 줄어들죠. 그럼 이 물건만 살펴보시면 돼요. 영등포 신길동에 MPL 대신 AMC가 갖고 있는 물건이 있구나. 또 구로에도 빌라 중에 이런 게 있네.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이제 물건 찾는 법은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잘 알려드리는 거예요. 옥션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많으면 다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관심 갖는 물건도 저희도 관심 물건을 이렇게 등록해 놓거든요. 저희가 보는 물건들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는 이게 좀 어려우시면 일단 전체로 해놓으시고 난 지역만 볼 거예요. 서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강남이니까 혹시 강남에 있나 볼까? 이렇게 강남구만 추려보시는 거예요. 부실채권 전체 중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모든 부실채권 중에 강남에 있는 게 12건이네요. 그럼 이 12건을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기도 저희가 보고 있는 물건이 있기도 하고 관심 물건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죠. 도곡동에도 있고 신사동에도 있고 역삼동에 저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역삼동에도 있고 이렇게 매물들이 나와요. 오피스텔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내가 너무 많은 지역을 찾기에는 어렵고 물건이 많으면 사실은 조사하거나 공부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돼요. 아니면 또 지역도 나누시면 방금 나온 것처럼 제가 강남구까지 했잖아요. 강남구도 많아 이러면 뭐 이래서 지역을 바꿔볼게요. 서울시 서초구도 한번 해볼까요? 서초구 먼저 해볼게요. 서초구도 12건 되네요. 12건인데 그 중에서도 난 근생만 볼래 하면 이렇게 방금처럼 근린상가만 추려보면 돼요. 그럼 근린상가는 3건밖에 없잖아요. 이 3건 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집 근처에 몇 개의 물건이 있을까 했을 때 서초구에 양재동 하이브랜드 이거는 되게 유명한 건물이죠. 자주 나오는 건물. 이 물건이 있고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오늘 갔다 온 것처럼 제주도다. 제주도에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근린상가로 해보면 이게 충분히 보실 수 있으면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 또 많다고 하면 서귀포만 보시든가 제주만 보든가 이렇게 점점 추려서 보실 수 있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옥션원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실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제주도 서귀포에 근린상가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MPL 가능하구나. 유물건도 가능하구나. 여기 1층에 나와 있네. 1층에 어떤 거지? 원래는 중소기업은행이 갖고 있었던 건데 4억 3천짜리가 떨어졌고 원래는 중소기업이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원 자산 관리라는 곳 아까 보여드렸죠? 거기에서 넘어갔네. 그리고 옵션 안에서 아예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담당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전화 거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옥션원 보고 전화 드리는데요. 여기 몇 타격 몇 번 이 근생에 NPL 채권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진행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NPL 사실 수 있는 대법 있으세요?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때 아니요 하면 전화 끊어버립니다. 안 돼요? 하고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네 가능합니다 라고 하고 하셔야 그 다음 얘기가 이어져요. 이해되셨죠? 그 정도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 NPL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물어보실 수 있어야 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경매만 하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물건을 보시고 위치 보시고 손품으로 가격 확인하신 다음에 현장 가서 메리트가 있나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입찰할까 안 할까 보셨고 권리 분석상 말소 기준 하루에도 빠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인수할 게 있고 책임질 게 있는지 아니면 뒤에 있어서 아무것도 책임질 게 없는 소멸인지 이것만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NPL 알게 되셨다면 이 NPL로도 살 수 있는지도 조사하시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경매와 공매와 NPL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 우리 한번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죠. NPL을 배우기 전까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경매만 배워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20여 년 전에 처음엔. 근데 지나서 NPL 배운다면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경매로 해서 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매를 제가 20년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보다 많이 해봤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10건을 하면 한두 건 낙찰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아파트는 특히 더 어렵겠죠? 근데 이 경매만 했을 땐 그랬는데 NPL을 같이 해보니까 시너지가 확 나더라고요. 경매만 할 땐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동안 조금 반쪽짜리 투자 같았습니다. 근데 NPL이랑 합쳐지니까 정말 이 시너지가 나서 그래서 경매만도 저는 경매를 배운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스승님 야생아님을 통해서 경매를 20여 년 전에 배우면서 저한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는데 경매 다음에 플러스로 NPL 배우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호랑이의 날개를 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매와 NPL을 활용하니까 NPL로 부실 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한 후에 그 물건을 내가 원하면 낙찰받기도 되게 쉬워지고 또는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NPL 채권 통해서 수익이 생기는 아주 재밌는 구조예요. 다시 말해서 경매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해도 높은 금액으로 써서 낙찰받지 않으면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죠. 좀 그죠? 우스갯소리로. 근데 1등이 안 되면 낙찰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의미가 없죠. 근데 NPL을 했다면 1등이 될 가능성도 확 올라가서 사실 거의 90% 이상 낙찰받을 수 있고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NPL로 낙찰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낙찰받아도 좋고 낙찰받지 못하도 박수 쳐주고 좋아할 수 있는 게 NPL과 경매를 합쳤을 때의 세상입니다. 오늘 좀 새로운 내용들을 들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잘 알고 준비하시면 정말 그동안 좀 막혔던 어떤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경매만 할 땐 맨날 가서 줄 섰다 왔다 입찰해서 조사하고 임장하고 시간 들여 공들여 했는데 낙찰 못 받아야 대표님 이랬던 분들이 NPL 하고 나서는 와 벌써 낙찰 받았어요. 뭐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로 이제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를 할 때와 NPL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점은 첫 번째, 낙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은 근저당 채권 최고 금액까지 이자가 쌓여 있다면 그 한도까지 내가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는 높게 써야 낙찰받지만 반대로 높게 쓰면 남는 게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NPL만큼은 그 채권 한도만큼 써도 가능하기 때문에 낙찰받을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이따 실제 예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권리분석 난이도가 훨씬 낮아요. 왜 그러냐면요. 채권자가 되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은행이 경매를 넣었는데 은행이 경매가 넣었을 때 했던 자료를 저희가 사갖고 오면서 저희가 은행이 된 거예요. 로드가.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자료를 미리 다 받아요. 세금이 얼마 밀렸고 임차인의 연락처부터 뭐 인적사항부터 뭐 등등을 미리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매 나오기 전에 저희는 그 서류를 먼저 보고 다 조사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똑같이 시작해도 저희가 유리하겠지만 이미 20년 먼저 저희가 했던 사람이 먼저 조사하고 꼼꼼하게 짚고 간다고 하면 여러분이랑 저랑 만약에 똑같이 이제 경매로 입찰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물론 여러분이 이길 수도 있어요. 높게 쓰시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높게 써서 이긴다고 해서 전 손해볼 게 있다 없다?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낙찰받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인데 절세 및 양도소득세의 혜택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내가 채권 한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낙찰받은 금액 그러니까 등기상의 표면적인 가격이 채권을 8억에 샀지만 10억에 낙찰받으면 얼마예요? 10억에 낙찰받은 거로 되죠. 물론 취등록세는 10억에 대한 취등록세가 나가겠지만 그러면 10억 플러스 만약에 상가라면 한 대략 5% 등기비 나갔다고 치고 10억 5천이 필요
시니어 경비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8억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MPL로. 그러니까 나중에 10억 5천에 샀다가 10억 5천에 다시 되팔아도 양도세가 있다 없다? 없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MPL의 매력입니다. 단기간에 팔면 세금 되게 많잖아요. 더군다나 다주택자다, 뭐 3주택자다 이러면 세율도 많고 많이 벌어도 다 세금으로 나가자니까 사실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회피할 수 있다, 해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배당 수익으로도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떨어져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일반 경매에 비해서도 일반 경매도 경락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있지만 거기에다가 MPL까지 활용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더 해서 투자금이 작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해봤어요. MPL을 알면 경매가 쉬워진다는 거는 채권자는 결국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는 공매 통해서.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MPL을 양도함으로써 MPL을 판매함으로써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엑시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좋은 조건에 팔아야 싸게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MPL을 싸게 사오기만 된다면 법원이 원래 은행이 받을 수 있는 권리만큼의 그 혜택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낙찰받고자 하면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또는 배당을 받는 재밌어지는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경매만이 아니라 MPL로 좀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경매는 해도 진짜 10개 중에 하나 낙찰 받을까 말까 수익도 좋지 않고 MPL은 수익률이 생각보다 투자금이 작아지다 보니까 수익률이 되게 높아지고요. 낙찰 확률도 저희가 MPL 하면서 마음 먹고 했을 때는 거의 100% 낙찰을 받았어요. 100% 낙찰 받는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경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까처럼 10개에도 하나, 2개 낙찰 받을까 말까 한데 MPL을 활용하니까 10개 입찰하면 10개를 낙찰 받을 수 있더라. 그리고 MPL만 투자한다면 MPL은 채권입니다. 근저당 투자예요. 근저당 투자는 채권 투자이기 때문에 주택수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투자가 가능도 하더라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말 그대로 MPL 채권 투자일 경우에는 부동산 규제와는 별개 개념이기 때문에 규제도 굉장히 작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감정가 10억짜리 물건을 그냥 일반적으로 경매에 8억에 잡아도 좋은 물건이라면 괜찮은 거죠. 2억 싸게 잡았으니까 괜찮죠. 근데 실제 대출을 하는 8억에 한 뭐 60% 70%에서 한 5억이 나왔다고 하면 내 투자 자금은 한 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MPL로 했다면 10억짜리를 한 8억에 잡고 그 다음에 대출이 8억이 나왔는데 아까처럼 사후정산 MPL 통해서 2억을 싸게 샀기 때문에 사실상 내 돈 1억을 투자해서 똑같은 10억짜리 물건을 경매로는 3억에 잡을 때 MPL로는 1억에 잡는 효과가 일어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억을 배당받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물건 권리 분석은 똑같습니다. 경매 프로세스랑 동일해요. 그거는 물건의 시세부터 권리 분석은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순위 채권 뭐 이런 것까지 다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되는 건 뭐냐면 MPL에 대한 전략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이 물건을 내가 유입할까? 배당으로 볼까? 아니면 사후정산을 할까? 뭐 이런 등의 계산을 하는 이유 하나가 더 추가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한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더 수익률은 높아지면서 투자금은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경매에 되는 대부분의 그 조건이 뭡니까? 맞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안 내서 경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근저당에 있는 물건은 사실상 MPL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돼요. 물론 안 팔 수도 있지만 하나은행에서 채권 최고 금액 21억 6천까지 말소 기준으로 잡았던 이 물건이 2024년 5월 31일 경매됐을 때 원금과 이자가 쌓인 게 19억 8,971만 4,783원이었고 이 물건을 MPL로 팔 수 있냐 없냐는 이렇게 내려보면 나와 있다 그랬어요. 오늘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이렇게 담당자 이름과 전화가 나와 있고 저희가 실제 여기 대신 AMC 통해서 이 물건을 진행했어요. 사실상 이 건물 전체가 나왔는데 그중에 먼저 하나은행이 갖고 있던 일부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호수가 나왔고요. 이 물건에 입찰을 하러 갔다 오고 현재는 공실입니다. 오늘 낙찰받고 왔어요. 지도로 보시면 월정리라는 곳이고요. 월정리 거기에 로드뷰를 한번 가보면 보이시나요? 여기 갔다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후에 미리 갔다가 다시 한번 현장 임장을 하고 오늘 오전에 제주시 법원에서 입찰을 하고 낙찰받고 왔습니다.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실제 여기 2층과 이렇게를 오늘 낙찰받고 왔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요것만 잡으려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또 1층과 여기 다 지하까지 나와 있어서 사실상 3층을 제외한 이 건물 전체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치 좋지 않으세요? 실제로 알려드린 겁니다. 오늘 7월 21일 제가 갔다가 좀 전에 와서 지금 여러분과 강의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와서 저희 수강생분이시고요. 수강생분이 낙찰받게 도와드렸어요. 말씀드렸죠? 어떻게 여긴 MPL을 통해서 제가 입찰하면 100% 낙찰받는다는 말이 거짓말 같으셨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MPL 하면서 저희가 최근에 준비하면서 했던 물건들은 다 이렇게 낙찰받고 있습니다.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11개, 이 빌라 전체가 경매로 나왔고요. 이 물건의 11개 호수, 1층 근생부터 11개 호수를 좀 신축 빌라입니다. 2023년 보존 등기일 거예요. 이 빌라를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이것도 MPL로, 이 빌라 전체를 MPL로 먼저 근저당을 매입하고, 그리고 이 물건에 입찰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입찰하시게 했어요. 8분이 8개를 입찰하셔서 8개를 다 100% 낙찰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MPL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조금만 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재개발이 되는 지역의 신축 빌라입니다. 재개발이 된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노후됐다는 거죠. 노후. 그래서 로드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노후된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데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중에 이렇게 신축 빌라도 있잖아요. 어디 거였냐면 처음엔 수협이었던 거. 저희가 같이 가지고 있는 대부업을 통해서 54억 4,800까지 있는 근저당을 46억. 이건 연체이자까지고요. 원금 기준에 20% 론세일로 할인받아서 사갖고 왔습니다. 11개 중에 8개를 저희 수강생 8분이 들어가서 8개를 다 낙찰 받으셨다고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독으로 낙찰 받은 것도 있고 두세 명이 들어온 것도 있고 달라요. 뭐야 이거 금액을 보니까 4억 9,200이면 전정가에 단독으로 들어왔네? 이거 잘못 잡은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죠. 물론 경매에선 전정가 넘어가는 건 흔한 거 아시죠? 그렇지만 단독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초보자들은 내가 잘못 잡은 거 아닌가? 너무 비싸게 잡은 건 아닌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저가에 잡으면 되지 왜 바보처럼 그랬어? 하실 수 있지만 먼저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어떻다? 모아타운 지역이라 재개발의 이슈가 있는 곳이고, 두 번째로 이 물건을 저희가 채권자로서 미리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세입자랑도 채권자의 입장에서 미리 얘기가 돼서 명도도 미리 해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낙찰 받으려고 안에도 잘 보고, 경매 낙찰 받기 전에 안에 보실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저희 채권자가 됐다 보니까 미리 세입자의 연락처를 알아서 잘 얘기해서 합의가 됐고, 그리고 명도까지 끝내놨습니다. 낙찰도 받기 전에. 이 물건의 낙찰 받고 나서 곧바로 부동산 통해서 진행을 해서 지금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이 물건도 4억 8천 정도의 낙찰 받았습니다. 등기비 같은 거 들어가겠지만 지금 벌써 6억 3천 5천에 매매 얘기가 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물건이 실제 주변에 비슷한 평수의 물건이 시세가 한 6억 5천 되거든요. 그 물건보다 저희가 1년 더 세 물건이고 보존 등기 2023년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공시지가도 훨씬 더 높아서 재개발됐을 때 가치가 더 높은 물건이에요. 재개발 혹시 아시나요? 재개발하시면 보통 전세 끼고 갭으로 1억 2억 정도 투자해야 서울을 할 수 있는데, 이 물건은 전세 끼고 투자하면 사실 몇 천만 원으로도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들어가기도 했고, 또 론세일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일부 우리 수강생한테 사후정산이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은 낙찰받고 곧바로 팔아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혼자 낙찰받아서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 높게 받은 거 아닌 거야 싶겠지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매매로 6억 3천 5천 이렇게 지금 조금 조절하고 있어요. 5천 얘기했다 3천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MPL과 경매를 합쳤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건을 검색하고 찾아보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설명드린 거랑 연결해서 쭉 보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아까처럼 채권자 확인하고 채권 최고액이나 청구 금액 이런 걸 다 확인하셔서 방금처럼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에 어디 유동화 회사가 갖고 있는지, 어느 금융사가 갖고 있는지 보시면 되고, 채권 최고 금액은 얼마인데 원금이 얼마까지 쌓여 있다, 이걸 봐야 알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1금융은 원금 기준 120%, 그 다음에 2금융은 보통 130% 잡죠. 그러니까 이 원금에서 1.2나 1.3을 나누시면 대충 원금이 얼마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연체이자까지 저희한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되고, 이런 것들을 찾는 거는 그동안 여태껏 해오셨을 테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에 네이버나 밸류맵이나 아실이나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손품 파시고, 그 다음에 현장 가보시는 이런 구조로 여러분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소개한 부실채권 탭에서 물건 검색하는 방법, 관심 물건 선택하는 방법, 채권자 확인하는 방법, 채권 금액 및 원금 확인하는 방법은 다 알려드렸어요. 이것만 아셨어도 이제 여러분은 MPL 해보실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이 직접 MPL 론세일로 하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대부업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대부업이 있는 분들과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사후정산으로 하시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건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런 나머지 선순위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옥션의 다양한 팁이 있잖아요. 인근 매각 물건 내역이라든가 동일 아니면 인근 반응 이런 걸 보시고 체크해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채권자가 되고 나면 선순위 채권 같은 거를 편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면 채권자니까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경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점이다. MPL을 같이 활용했을 때. 그럼 지금 MPL이 적기인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 해야 될까요? 2026년 MPL의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요.
강의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부자들이 NPL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개미 혼자 싸우다가는 힘든 거 아시죠?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주식 때문에 사실 재미 본 분보다는 힘들어하는 분이 더 많으세요, 주변에.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세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미 부실채권 비율이 5년 만에 최고치가 되고 부실채권이 17.7조 원이 지금 나와 있고 이거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도 벌써 1조가 넘어갔고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반드시 NPL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경제가 무너지면 반대로 부실채권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경기 어려워요. 저희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시잖아요. 그분들 빼고 일반적인 상가, 일반적인 자영업자 힘듭니다. 그래서 부실이 더 늘어나고 있고 13.45에서 16.6조에서 17.7조로 기하급수적으로 사실은 채권이 늘어나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NPL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또 하나 왜 그러면 이 좋은 걸 왜 난 모르고 있었을까 싶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거래할 수 있는 등록한 금감원에 되어 있는 대부 업체가 검색을 해보면 1000개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가 아는 일반 대부업 있죠. 사나대부 뭐 이런 거 있죠. 리드코프 이건 돈을 빌려주는 데잖아요. 그런 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NPL을 하는 업체는 많지 않고요. 그중에서도 현업으로 저희처럼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는 채 10%, 20%, 한 100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급에서 먼저 뭐 16조, 17조를 유암코라든가 대신 AMC라든가 농자산에서 갖고 오지만 그걸 갖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저희처럼 100개 정도의 활발히 움직이는 업체들에게 줘야 되고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데 17조의 물건을 100개의 업체에서 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희소성이 있고 NPL이 재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 이제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반 부동산 시세가 100%에 시작해서 경매에서 한 30% 싸게 잡는 게 경매라면 나쁘지 않죠. 좋아요. 근데 NPL을 활용한다면 근저당에서 또 할인받아 사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50% 정도에 사오게 돼요. 경기 어렵지만 정말 괜찮은 물건들을 반값에 사온다면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괜찮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일반 경매보다도 메리트가 있고 거기다 NPL 통해서 아예 한 번 더 배당이나 유입에 대한 두 가지 수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사례 오늘 아까 제일 따끈따끈한 오늘 입찰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남 물건 같은 경우 제가 처리를 했던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론세일로 한 계약서도 저희가 이렇게 공개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매입한 거고 하남에 있는 이 상가를 채권을 계약금 10% 잔금 뭐 90%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갖고 왔어요. 매입을 했어요. 저희가 어디냐면 하남에 있는 망월동이라는 곳에 이 물건 감정가 12억 9천 미사역 8번 출구 바로 건너편에 있는 대르변에 있는 상가를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놨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새 상가 권하면 나쁜 사람이다. 뭐 지주택과 똑같다. 뭐 하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순화시켜서 얘기하지만 뭐 안 좋은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답변해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이 4명이나 입찰 들어온 것 중에 저희 수강생이 낙찰 받으셨고 사실상 여기선 7억 4천으로 적혀 있지만 저희가 론세일로 사오고 우리 수강생한테 사후정산으로 3천만 원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수강생은 7억 1천에 입찰하는 효과로 입찰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7억 4천 쓰셨기 때문에 낙찰 확률은 확 올라가서 100% 낙찰을 받으셨고 이분이 나중에 7억 4천에 사서 아까처럼 등기비는 무시하고 얘기할게요. 7억 4천에 되게 다시 1년 안에 되판다 하더라도 사후정산을 받으신 금액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 수익이 되는 아주 메리트 있는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더 좋은 거는 같은 평수의 주변의 물건은 12억 9천에 매입이 나와 있어요. 물론 12억 9천에 거래가 안 됩니다. 요새 경기 어려워서. 그렇지만 똑같은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 물건을 욕심 안 부리고 8억이나 9억에 팔려고 우리 수강생이 하신다면 옆에 나와 있는 12억 9천 물건과 9억 아니면 본전 7억 4천에 파는 물건과 뭐가 먼저 팔릴까요? 당연히 7억 4천, 9억 이게 더 먼저 팔리지 않겠어요? 가장 싼 게 먼저 팔릴 테니까 똑같은 입지에 똑같은 자리일 때 그죠? 이게 먼저 팔리게 되겠죠. 일단 그게 가장 큰 메리트고 두 번째로 이미 NPL 통해서 사후정산으로 수익을 얻으셨기 때문에 투자금이 작아져서 이 물건을 매입하시는데 큰 돈이 안 들어가셨어요. 1층 상가의 좋은 자리를 그게 지금 이 자리였습니다. 대만 카스테라라고 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는데 잔금 치르자마자 계약을 하셔서 이렇게 낙찰 받으시고 2등과 한 4천만 원 차이 이걸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낙찰자니까 이 서류도 다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 물건이 지금은 뭐가 들어왔냐면 여기에 금은방에 들어와서 5천에 300으로 월세를 잘 받고 계십니다. 방금 말했던 그 주소를 5천에 3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셔서 이것도 또 금은방이다 보니까 일시불로 받으셨대요. 일시불로. 보증금 일시불로 5천만 원에 받고 300만 원. 그래서 4월 17일 날 잔금을 납부하고 보시는 것처럼 언제 4월 15일 날 계약을 썼으셨어요. 그
그렇죠. 그리고 들어온 날짜는 4월 18일. 잔금 치르고 하루 만에 보증금 5천만 원 받고 방금 보여줬던 여기가 금은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찰 받을 수 있는 미사역 같은 1층의 지하철역 근처에 좋은 자리도 잡을 수 있고요. 그거랑 좀 다르게 아까 채권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조금 전면부 상가, 후면부 상가 이렇게 채권 3개를 아파트 주변에 있는 이 3개를 또 이것도 저희 수강생이 낙찰 받으시고 이렇게 전면부와 후면부까지 낙찰 받으셔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임대까지 도와드려서 임대까지 맞춰드렸어요. 그러니까 상가는 임대만 맞추면 괜찮은데 비어있을 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임대를 저희가 도와드려서 임대까지 맞춰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7억까지의 원금이 있었던 물건을 저희가 11억 3천 정도에 사왔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웨비나에 보면 이 채권 사왔던 거 보여드렸죠? 이 물건입니다. 이 3개 상가 방금 보여드렸던 3개의 상가 17억까지 받을 수 있던 물건 이렇게 저희가 매입을 했고 NPL 통해서 한 4억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것 중에 일부를 우리 수강생분한테 사후정산이라는 방식으로 3천만 원을 해드렸고 아까처럼 또 상가 전면부에 받으셨던 분한테 7천만 원을 해드렸고 또 뒤쪽에 있는 분한테 사후정산을 7천만 원을 해드리면서 저희 로드도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물건을 하나 잡으신 우리 수강생분께서는 6억의 낙찰 받으시고 등기비 들어가시고 관리비까지 다 주시고도 또 감사하게 대출이 한 90% 레버리지가 나와서 3천에 250으로 지금 월세를 받는 걸 맞춰드렸으니까 사실상 처음에는 1억 정도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사후정산 7천만 원과 보증금 3천 받으시니까 아까 여기에 보이시는 이 1층 상가를 6억에 받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론 전체가 아닙니다. 구분이에요. 구분 상가 여기입니다. 이 자리 버스 정류장 앞에 이 자리를 6억에 잘 받으셨지만 실제 사후정산과 NPL을 활용해서 진행해서 받으신 금액이 실투자금 100만 원이 되시고요. 월세 250에 이자 빼니까 한 47만 5천 원씩 남는 구조가 되셨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투자하셔서 1층 건물주가 되시고 매달 47만 5천이 되는 구조. 뭐 수익률은 어마어마한데 그냥 그 정도로. 아까 잘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헛땡땡이라고 돼 있으신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주도 오늘 낙찰받았다는 그 물건도 또 낙찰받으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NPL과 경매를 활용하면 아주 재밌어지는 게 경매와 NPL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한테 사전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셔서 그걸 한번 더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와 NPL에 모두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18%에 적용되셨던 분들은 오늘 이 NPL 아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NPL을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고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경매는 공부하거나 입시를 해본 적이 있지만 NPL 안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합치면 거의 90%가 NPL을 모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돈 버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저를 포함해서 9%는 NPL 통해서 더 좋은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NPL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싶은 그 이유를 아셨습니까? 채권 한두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이해하셨나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처럼 경매 레버리지 효과와 NPL 레버리지 효과를 합치게 되면 정말 더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가능해요. 근데 모르시니까 60% 가까이가 이런 걸 알고 싶으셨던 거고 아까 10개 했는데 한두 개 낙찰될까 말까 하는데 너무 짜증나잖아요. 고생했는데. 근데 NPL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까지는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100%인데 그럼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10개 하면 9개 낙찰받을 수 있다고요. 경매는 10개 하면 하나, 2개 낙찰받을 걸 NPL을 활용하면 10개에 9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떨어지는 이유를 뭔지 아셨어요? 왜 높은 사람, 왜 이런 물건에 높게 쓰지? 왜 저 사람 잘못 잡은 거 아니야? 시세조사 잘못했네? 바보 아니야? 이제 그런 말씀 하시면 될까요? 아니요. 저게 NPL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건 NPL 대부업이 있어야 하고 NPL 대부업이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까처럼 사후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사후정산 방식은 지금처럼 저희나 유동화회사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해요? 낙찰 받으시면 제가 사후에 3천만 원을 드릴게요. 제가 배당받고 7천만 원을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후정산으로 실대 투자금을 100만 원으로 만들어서 내가 1층의 상가를 운영하고 싶었던 분이라면 이 1층 상가를 100만 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이렇게 대로변에 버스 정류장 앞에 1층 상가를 보증금 100만 원으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월세 낼 돈도 아니고 월세 보증금도 아닌 돈으로 여기에서 장사할 수 있다면 창업하실 분들 임차로 들어가서 하실 거예요. 이제 이걸 아셨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임차로 월세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건물로 이자를 내는 게 오히려 월세보다 쌉니다. 몰라서 못 하셨잖아요. 이제 아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리스크가 주의사항이 궁금하시다고 그랬는데 리스크 있죠? 있어요. 무슨 리스크가 있을까요? 제가 좋은 얘기만 하니까 좋은 것만 있어요? 나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알려주세요. 궁금하시죠? 첫 번째, 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혹시라도 채무자가 개인희생이나 파산을 한다면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물론 개인희생과 파산을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물건이 사실상 채권자가 뭐 내가 수협의 은행 걸 인수했다면 제가 됐으니까 그럼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신 그 경매 절차가 멈추니까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제가 예상했던 수익이 질권대출 이자나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고 내가 예상한 일정보다 빨리 안 끝날 수 있으니까 딜레이 되는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매 20년 넘게 했고 NPL 10년 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경험에서 보면 그 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가 10건에 한 건도 안 되고요. 아니 10건에 한 건이 뭐예요? 100건에 몇 건 될까? 두세 건 될까 말까? 거의 없어요. 사실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취하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딜레이 될 뿐이다. 그게 최대 리스크입니다. 근데 또 하나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는 NPL의 리스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물건을 NPL로 사시던 뭐로 사시던 정확하게 이 물건의 시세를 파악 못 하시고 이 물건을 NPL로 싸게 못 사시면 잘 모르면 NPL 여기 나와 있는 이 담당자분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전문가세요. 저는 이게 오래 했으니까 이분들과 통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가 되고 서로 이제 받아치기도 하고 이걸 더 협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면 싸게 산 줄 알고 NPL로 샀는데 이분들한테 표현이 죄송하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높게 부르고 여러분은 그게 싸게 산 거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시게 되면 그러면은 뭐 시세보다 잘못해서 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위험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지만 정확한 시세 파악 못 하시고 권리 분석 못 하셨을 때 이건 경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경매도 이 두 가지 리스크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저는 아직까지 개인회생과 파산을 제가 직접은 겪어보지 못했어요. 물건으로만 봤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공매도 하나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매, 신탁 공매 물건인데 저희가 이번에 또 진행했던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뭐 몇 개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 같이 진행해서 이미 끝난 물건입니다. 저희가 NPL로 똑같이 이 건물을 빌라 뭐 전세 사기 등 등등등 때문에 빌라의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다가도 멈춘 것도 많았어요. 여기 물론 유치권도 있었습니다. 유치권도 있었고 위치를 보시면 양천구 신정도 신정역역에 초등학교 앞에 있는 자리였고 이게 파란색이 공매입니다. 팁 하나 드릴게요. 빨간색은 경매, 파란색은 공매다 보시면 돼요. 옥션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보이죠. 초등학교 보이고 이 건물 전체가 똑같이 신탁 공매로 나왔어요. 깨끗하죠? 그 대신 유치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NPL로 똑같이 매입을 해왔고요. 저희 로드에서 그 다음에 유치권을 제가 대신 해결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물건들을 똑같이 우리 수강생분들 하실 분에서 입찰하실 분도 입찰하셨고 또는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입찰하게 해드렸고 또는 저희가 거래하는 부동산 통해서 낙찰받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참 다행인지 아닌지 감사하게도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저희 수강생분들이 다 낙찰받기 위해서 거의 다 끝날 뻔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그 재개발 신통계획으로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표가 나버리는 바람에 관심들을 너무 많이 가지셔서 다른 분들도 막 들어오시기도 했어요. 뭐 어쨌든 저희 수강생분들은 여기도 동일하게 입찰하셔서 사실상 다 낙찰 받으셨고 1,000만 원, 2천만 원, 뭐 한 3, 4천만 원으로 할 수 있게 해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수강생분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요. 왜 그래요? 저도 NPL로 이 물건을 잡아서 NPL로 수익이 나오는 걸 우리 수강생과 같이 나누는 것 뿐이에요. 저도 남고 우리 수강생도 남으니까 서로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물건이 빨리 처리되면 좋은 거죠. 시간이 오래 끌어서 뭐 회생이 되고 이런 것처럼 오래 가서 끊어지면 그 동안에 똑같이 대출받은 이자가 나갈 것이고 시간이 걸리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거 없이 우리는 빨리 끝나서 더 좋은 물건을 많이 잡으면 되고 우리 수강생분들은 양질의 물건을 20년 이상한 제가 먼저 검증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해드리니까 서로 좋은 윈윈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부가티 팀이 하고 있는 경매와 NPL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꼭 경매, NPL 공부하십시오. 경매 좋은 거 아셨잖아요. 근데 잡아야 되잖아요. 잡는 거에 NPL 넣으시면 잡을 수 있어요. 경매 수익이 내는 거 되잖아요. 왜? 싸게 잡으니까. 근데 NPL 같이 하니까 싸게도 잡으면서 더 싸게 잡으면서도 수익도 나요. 심지어 떨어져도 배당을 받아요. 이런 세계도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아셨을 거예요. 대부분 90%가 모르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은 전체 NPL을 다루는 업체가 1000개밖에 안 되지만 대부업 전체가 그중에 일반 대부업을 빼고 이 NPL을 다룰 수 있는 대부업은 100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활발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처럼 활발한 데는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군데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저를 포함한 분들이 왜 계속 이렇게 NPL을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다면 결국은 계속 얘기했지만 부자들만 아는 블루오션이라는 얘기가 아쉽지만 지금 와서 NPL 대부업을 내는 건 말씀처럼 진행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1년 정도 걸리고 아까처럼 이제는 자본금 30억에 직원을 20명을 상시 고용하셔야 되고 이래요. 기존은 아직 유예가 있어요. 3년간 유예가 되지만 뭐 이런 등등은 사실은 잘 모르시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하는 분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좀 배우셔서 그동안에 알았던 경매라는 호랑이에서 플러스 NPL을 통해서 합쳐서 메리트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경매와 MPL을 합쳐져 있는 내용으로 봐서 말씀드린 건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제가 경매와 MPL 다 해봤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말해요. 경매 좋지만 경마만 해서는 반쪽이고 또는 낙찰받기 어렵더라. 이제 경매와 MPL을 합쳐야 된다. 이거 잊지 마세요.